2025학년도 숭실대학교 인문계열 기출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숭실대학교 수업과 관련해서 독해 리뷰노트를 수업 이전에 검토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제가 독해 기준점에 관련해서 어, 작정하고 세세하게 수록해 두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송실대학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문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는 대학 중 한 곳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독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대학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맞추어 읽어야 할 부분까지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반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면 독해를 대하는 태도적인 부분에서도 내용 이해를 더 하려고 본문을 더 읽기보다는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 또는 숭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또 경희대학교, 가톨릭대학교처럼 전 문항을 고려했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면서 내용 이해 측면에 관련해서 문항을 출제할 경우에는 여백을 활용해서 해당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메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메모하게 되면 충분히 그 정보를 기억할 것이고, 그랬을 때 기억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과 메모 없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에 관련해서도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적으로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용 이해를 무의식적으로 더 할 텐데, 만약 내용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내가 읽고자 하는 부분보다 더 읽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일단 모든 문항을 마무리한 다음에 재차 읽을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지문에 대해서 읽는 것이 올바른 절차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더욱이 우리 학생들 중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내용 이해와 별개로 지문에 좀 이해가 안 됐을 때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음. 어차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부분이 기저에 깔려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는 넘어가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 풀고 나서 내가 그때 이거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라고 했었던 문항들이 있다면 마지막에 넘어오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또 학습 매뉴얼에서도 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1번 문법부터 한번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과 2번 문항 모두 우리가 이제 숭실대학교의 문법이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큰 힘을 주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수능 5대 문법에 거의 이제 국한해서 출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점이 있는데 항상 이 큰 틀에 관련해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때 큰 틀이 정해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번에서 4번 선택지를 딱 봤었을 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성질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을 봤을 때 자, 보자마자 1번의 수일치, 2번은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3번은 문장 끝나고 included. 이거 아마 그냥 곧장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분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통적으로 동사와 준동사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틀에 관련해서 공통된 문법을 묻고자 하는 부분이 숭실대에서 변함없는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시작점부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택지에 관련해서 큰 틀이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다 있고 끝나고 나서 접속사가 없으면 그때는 분사구문이 나와야 되겠죠. 구체적인 설명은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정답은 3번에 including이라고 고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답의 단서가 된다면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에서 진짜 중점은 여기 이때 offer이 본동사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 다음에 콤마 ing pp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의 연속 동작으로도 우리 순접의 뭐 4대 요소라고 해서 또 외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들어설 텐데 이것도 보자마자 여러분이 1번에서 끝나야 돼요. 왜? 우리가 왓절이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뭐 선행사를 포함하는 뭐 관계 대명사 이렇게 해서 좀 말을 어렵게 우리가 또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명사절 접속사라고 제가 가르쳐 주죠. 다만 이때 왓절의 경우에는 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느냐? 원래는 that which 또는 the thing which의 추격형이기 때문에 이 안에 선행사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왓절이란 요소가 있으면 선행사가 없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 성분 자체가 불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reality 바로 앞부분에 명사구가 있기 때문에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1번이 틀렸다는 것만 알아도 되는데 지금은 선행사가 있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 성분을 보니까 base, was base. 우리가 base 같은 경우도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 be based on 이렇게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행사가 있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 성분에 관련해서 완전할 때는 뭘로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여러분이 리얼리티를 보기만 하더라도 완전히 틀렸으면 알 수 있으나 이때는 on which 정확하게 고쳐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답이 몇 번이? 1번에 what이 아니라 on which라고 고쳐주면 되겠다. 정답의 단서를 한번 표시해 본다면은 이때 이렇게 선행사만 보더라도 틀렸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2번에 관련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비교급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으로서 우리가 attempt 뭐 일이 붙는 거 뭐 전혀 상관이 없고 4번에 by ing도 마찬가지로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과 1번이고 문법을 이제 끝맺음 지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숭실대학교는 수능 5대 문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항상 출제하는 틀을 보게 되면은 공통된 관점을 물어보다 보니까 가장 압도적인 출제를 자랑하고 있는 게 동사와 준동사 부분이 된다는 것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에서 6번도 보게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여러분 다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숭실대학교가 독해 부분에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대학이지 나머지 10번까지의 당락이 결정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들었을 때 10번까지 몇 분 안에 5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6번의 논리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단은 눈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 바로 부정사구죠. 우리가 항상 논리에서 문장의 길이가 짧고 또는 길고 이 자체를 떠나서 큰 틀에 관련해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사구 같은 경우는 주성분과 순접을 이루는 순접의 4대 요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순접의 4대 요소 어떤 게 있다라고 했었습니까? 분사와 분사구문, 관계사절, 그리고 부정사구, 마지막에 전치사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치사구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ing, on ing, by ing 항상 까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는데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뭐 하려고 그랬을까? 자, 그러면 일단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라 한다면은 그 자체가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목적어가 부정적 결과거든요. 우리가 목적어가 이 부정적 결과를 받아야 하면서도 전체적인 틀은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려면 그럴 때 써야 하는 동사구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완화시키다라는 동사였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필기는 특별하게 하진 않고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따라서 못할 것 같으면 댓글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따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어가 반드시 부정적이어야 되는 동사들 중에서 편입에서 가장 사랑하는 동사가 양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이 동사들은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첫 번째는 부정적 상황을 더 악화시킬 때 쓰는 동사구가 있습니다. 악화시키다라는 동사. deteriorate, aggravate. 마지막 exacerbate 이렇게 있죠. 반면에 마찬가지로 부정어가 목적어에 나와야 돼요. 부정적인 요소가. 다만 이러한 부분을 완화시키다라는 부분들, 라는 동사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맥락은 긍정적으로 바뀌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화시키다와 완화시키다가 서로가 반이어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목적어는 같지만 이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를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동사구들 같은 경우는 논리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수업을 했었을 때 제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던 동사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넘어갔을 때 지금도 보시면은 일단 O형식의 ask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에서 매니저가 팀에게 final decision, 최종 결정을 위해서 어떤 거를 제출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 버전이라는 건 뭐 조숙한 건 진짜 아니고 그냥 단어 갖다 붙인 거죠. 또 4번 disdainful 이것도 단어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음, 애매모호한 버전이 아니라 상세한 디테일한 버전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답에 대한 단서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for the final decision 여기가 단서가 될 것 같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 지금은 디테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A를 B로 단순화하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정답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뭘로써? 애초에 복잡한 거를 뭘로써? into A into B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걸로 바꾸더라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4번의 오형식과 같은 것이죠. ask가 오형식이고 increase 둘 다 오형식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숨김없이 뭐하도록 격려하는 걸까요? 표현하라겠죠. 말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express 정답은 쉽게 2번이 도출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정답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면 여기에서는 격려하다 어떻게 격려했을까? 라는 부분으로 바라봐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에 관련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에서 10번입니다. 어휘와 관련해서는 정답은 간단하게 3번, 2번, 1번, 4번 이렇게 도출이 될 텐데, 독해적인, 이제 어휘적인 부분에서는 결단코 우리 어휘 바이블의 파트 1에 국한해서 단어가 출제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단어적으로 이 학교가 뭐 장난질하고 뭐 그런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성실대학교의 어휘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5학년도 수업을 듣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 학습 매뉴얼과 별개로 참고하실 부분은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우리 한번 수요 조사해 보다 보니까 숭실대학교를 또 선호하는
수요도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학습 매뉴얼과 또 우리 보충 교재들, 또 기초 어휘 총정리, 그 다음에 여러 뭐 독해 리뷰 노트 같은 거, 그리고 본인이 또 정리해 왔던 것들 다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 내용 이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부터 일단은 생각하시고, 왜냐면은 숭실대학교가 내용 이해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학교와 결이 비슷한 대학으로 제가 성균관대학교와 그리고 한국 외대를 뽑는 겁니다.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 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남으신다면 그러면 우리 마이박스 안에서 그 독해 유형별로 접근해야 되는 모든 공식이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에 관련해서 각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부분으로 이 유형별 접근을 해야 되는 것까지 다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11번부터 독해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제가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대학이 배울 게 많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 오답하면서 저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고, 왜 차이가 있었고, 본인은 왜 그렇게 접근했는지를 비교하면서 개선해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1교시와 2교시를 나눠서 단어에 대해서 좀 중요한 단어들 딱 두 개 정도만 제가 따로 형광펜을 칠해 두었거든요. 지금 이제 11번, 13번에 shade of meaning 이란 단어들처럼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이 자체를 외워두시라고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에서 13번 일단 문제 유형은 어휘와 내용이에 글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 처음에 어, 내용 이해 차원에서 12번 문항이 악수의 사회적 역할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13번에 이 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번과 3번 중에 하나인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숭실대학교가 시간적으로는 충분한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이해 유형 중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선택지를 먼저 읽고 특정 정보를 숙지한 상태로 소거해 나아가는 방식을 채택할 걸 권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중앙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하지 또는 한양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정보가 올바르다는 게 최소 3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 오히려 그 3개의 정보를 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읽으라고 권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학교 특색에 맞춰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본문에 들어서서는 글의 목적이 파악되거나 내용 이해와 관련해서 정보를 충분히 파악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어휘, 글의 목적을 모두 파악했는데 만약 본문에서 정보가 너무 많아. 그렇게 된다면은 시간이 어쨌든 간에 지체가 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우리 본문에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발췌독해 하는 식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작점에서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감각 행위의 의미는 필연적으로 통일될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항상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반대사고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는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재진술이 정말 많이 발달된 언어이기 때문에 감각 행위에 대한 의미가 필연적으로 통일된 건 아닙니다. 통일된 게 아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라는 거구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사가 환자를 만지는 방법, 신체 검사 동안에를 예를 들면 원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그냥 들어준 건데, however, 하지만 우리가 의학에서 검토해 봤겠지만, 그것은, 즉, 감각 행위의 의미를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특히나 사회적 역사, 그리고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첫 단락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주제를 묻고 있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아, 지금 같은 경우는 감각적 행동의 의미가 비교적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때 다양한 의미라는 것은 뭐 사회적 역사가 될 수 있고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아, 이 부분이 중심 소재가 되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악수라는 부분이 중심 소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글을 읽으면서 이 태도를 바꿨던 거예요. 자, 심지어 두 번째 문단. 사회적인 의미로 알아차리는 이런 행위들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때 중심 소재, 심지어는 강조고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악수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시가 되는 거죠. 아, 이때 결국에 손을 잡는다는 게 진짜 막 어마어마한 뭔가를 말해주고자 했던 게 아니라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였구나. 예시구나.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아, 이거를 그러면 handshake, 감각 행위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아, 의미가 많다는 거는 앞문장을 패러프레이징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우정이 될 수 있고 또는 지배의 뭐 표시. 뭐 예를 들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할 때 상대방 위에서 이렇게 손 잡는 그런 거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거들먹거리는 거. 그렇죠? 또는 친밀감 이런 거, 평등, 등등 이걸 다 읽는 게 아니라 다양하구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양하구나. 그러면서 왼절이 나왔네. 왼절이 나왔다는 건 결국에 뭐예요? 우리 정말 많이 했던 건데. 문장 가운데서 왼절이라든지 아니면 if가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앞문장에 관련돼서 뒷받침하기 위한 부연 설명 역할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breach 같은 경우는 violation, 위반, 침해. 여러분 참고로 숭실대학교가 어휘로 여러분 뒤통수 때리는 학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휘로 뒤통수 때리는 학교 어디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양대학교 밑줄 어휘 나올 때 있는데 그거 해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보고 찍으면 안 돼요. 한양대학교는. 어쨌든 간에 숭실대학교는 그런 정도로 통수 때리진 않는다. 딱 그렇진 않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2번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12번에 관련해서 악수의 사회적 역할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읽어봤었을 때 그렇죠. 뭐 애정의 표시 있었고 3번에 화해 뭐 이런 거 괜찮고 또 권력을 표시 당연하죠. 근데 기만을 보여주는 건 근데 이거는 이거 그냥 문제 읽으면서도 진짜 정답이 아닌 것 같은 게 너무 눈에 아마 띌 거예요. 악수는 뭐 기만의 표시야. 기만의 표시는. 그래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정답이 2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13번은 이미 무엇은 우리가 A와 B는 다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선택지 쓸 때 어떻게 쓰는 걸 알 수 있어요. 촉각행위. 이때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둘 필요 있는 부분. 감각행위로 쓰지 않죠. 촉각행위라 쓰고 있죠. 즉 영어는 뭐가 정말 많이 발전된 언어다. 재진술이 정말 많이 발전된 언어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 어디서 제일 많이 배웁니까?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제가 진짜 많이 강조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영어가 패러프레이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도 A, B라는 부분으로 끝났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낼 수 있는 거는 2번과 2번과 그리고 마지막 4번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4번에서 15번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휘와 그리고 내용일치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용일치 같은 경우는 RSPB에 관련해서 이제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휘 문제도 일단은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기준점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
영어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 유형이라는 거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가 대의, 주제와 제목에 관련된 문제들, 목적도 포함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의 유형 파악은 일반적 진술에 관련해서 묻는 문장이라고 그랬었고, 두 번째 세부 내용 파악 같은 경우는 주제 기반으로 나왔을 경우 일반적 진술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근거 기반의 출제 패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 진술을 물어볼 여지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세부 내용 파악이 수록되어 있을 때 수식 성분에 관련해서도 해석을 살리는 경우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 나머지 모든 유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 적절치 않은 어휘 출현, 무근한 문장 고르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접적 쓰기 영역이라고 따로 배웠었고 반면에 밑줄 이해, 빈칸 완성, 그리고 어휘, 지시 대상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은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유형들이 마지막 세 번째 대의와 세부 내용 파악을 뺀 나머지 모든 유형들은 지문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읽어야 할지 기준을 알려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휘 문제도 우리가 어디까지 읽을지의 기준을 마련해 주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대상에 관련해서 묻고 있는 점에서 우리는 RSPB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지점을 기준적으로 잡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본문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또 다른 깃털이 있습니다. 자, 정의적 설명을 하고 있네요. 유도부사 구문은 정의적 설명을 한다라고. 자, 깃털. 즉, 깃털은 뭐 수집품 같은 건데 이게 영국의 가장 큰 보호 자선단체의 본사에 한 박스에 있나 봐요.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들에 따르면 다르지만 같은 상징적 의미를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깃털은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진열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자, if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었나 봐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가 make an appoint 다시 한 번 더. make an appointment 같은 경우는 약속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정사가 붙어서 지금처럼 make an appointment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비유라는 부분이 관람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appointment 약속하다. 지금은 약속해서 관람하다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예약해서 관람하다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예약해서 로열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RSPB에 관련해서 이 수집품 보관소 같은 부분에 예약해서 본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운이 좋아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이 박스는 당신에게 가져다 줄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서가. 이 문장을 여러분이 해석을 했을 땐 좀 이미지가 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려보니까 내가 예약을 했네. 그리고 나서 이걸 좀 보고 싶었더니 결과적으로는 사서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가지고 올게요. 하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RSPB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져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없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얘네는 베이머스래요. 자, 근데 동격을 말해주고 있죠. 자선단체인데, 이때 자선단체가 엄청난 인원수가 있나 봐요. 되게 많은 뭐 리저브가 있고 막 엄청나게 많구나. 즉 거대한 조직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연간 수입도 가져가고 있고, 자, 이런 수치적인 거 보면서 대단하네, 대단하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또 엄청난 정치적 권력까지도 휘둔대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업이 국제적인 자연 보호예요. 옛날엔 새였는데 이제는 자연을 보호하나 봐요. 조직이 굉장히 커졌구나. 웨덜이 나왔다. 우리 웨덜 자체가 나온다는 건 흑백 논리로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RSPB에 관련 정보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웨덜과 같은 부분이 있으면 물론 주성분을 강조해 주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흑백 논리 관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근거 기반으로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출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야, 이거 내가 정보로 가져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주된 인사들, 그러니까 뭐, 임원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임원진들이 조르를 사랑하는 사람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성들이었나 봐요. 영국에서는 새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텐데 남성의 소유물인 경향이 있었답니다. 라면서 끝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냥 항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번역은 이거고 우리가 독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야, 이거 이제 좀 나오겠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래. 뭔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좀 주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RSPB는 여성들로부터 창립된 거야. 아, 야, 이거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야죠. 어떤 여성들? 특이하게 단 하나의 목표를 가져. 그러면 독해를 읽는 사람은 여성들로부터 설립된 것도 놀라운데 더욱이 야, 이들의 목표는 뭘까? 이것도 나올 것 같거든. 이런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죠. 처음 소개하니까 there were 이렇게 유도부사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스탬프 아웃. 스탬프 아웃은 이제 여러분 단어 외우셔야 돼요. 이 단어를 제가 이제 표시를 못했었네요. 이 단어를. 이 단어 어떤 의미? 우리 스탬프 아웃. 어, 근절하다, 박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eradicate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모자에 깃털 패션. 아, 이것도 이미지가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모자에 이미지가 막 이제 꽂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없애려고 했나 봐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관이라는 게 뭐냐면, 야, 모자 안에 깃털에 대한 이런 패션들 없애버린데 부정이네? 아니야. 그게 주관인 거예요. 그냥 이 글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 이런 걸 없애려고 했었던 거구나. 반세기 동안 1870년대에서 1920년대 이때 야생 새 종들이 체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무역 때문에 도살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로부터 그러면 자 절정기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아 무역에 엄청난 가치가 있었나요? 그만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정보를 너무 많이 가져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이제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거. 어, 주목하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표시할까요? 여기. 절정. 우리가 절정이란 부분이 나오면 영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웠죠? 제가 이렇게 알려줬을 거예요. 우리가 X축과 Y축이 있다 가정해 보자. 그러면 X축, Y축이 있다 가정을 했을 때 뭘로 써? 절정이란 부분은 꼭대기를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절정을 찍고 나면은 반드시 글의 전개 방식 어떻게 된다? 하강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패턴이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절정이에요. 대표적인 동사가 culminate입니다. culminate. 드디어 끝나다, 절정에 이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동사가 나오면 전개 방식이 꺾이기 마련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간에 이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모자에 기타의 패션을 없애려고 하는 거는 이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새들이 되게 위험했구나. 멸종될 위험이 있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15번의 내용 일치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학생들이 틀리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문제는 순간적으로 학생들이 주체를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잡지 못하면 3번의 선택지를 갈 여지가 있겠다. 한번 볼까요? 3번에 쓰니까 무엇이었는지. 자, 보시면은, 자, 일단은 큰 조직이라 했으니까 14번에 3번. 그리고 15번과 관련해서는 몇 번을 고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3번 고르는 친구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러면 3번을 이제 애매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3번을 고른 친구들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자, 주체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을 간다는 거예요. 선생님, 돈을 번 거 맞잖아요. 이 국제무역에서. 아니죠. RSPB는 이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단시키려 한 단체이지 이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거를 고를 수가 있다. 어디에 매몰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해석에 매몰되다 보면은 이걸 고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골랐던 수험생이나 애매했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게 RSPB라는 정확하게 주체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향이 있구나. 이런 걸 내가 좀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완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이런 걸 보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그렇지. 여성들과 충돌에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여성들이 어, 모자에 깃털을 장식하는 부분에 충돌하는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렇죠. 이들은 어, 깃털 모자와 또 새 보호 운동에 충돌 관계에 있는 거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2번이 흑백 논리 관점에서 나왔던 거예요. 웨더 부분 있죠? 코뿔소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1번 대중들의 쉬운 조건은 아니었는데 어렵다 그랬는데 사서가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여기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이미지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14번에 3번, 15번에 4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어떤 점을 본인이 부족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6번에서 18번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보시면 글의 제목과 빈칸 원성과 빈칸 원성이 나와 있습니다. 문단의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문단은 세 문단인데, 너무 고마운 게 침팬지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의 중심 소재가 침팬지인 건 알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한성에 관련된 부분이 두 번째 문단인데, 저는 여러분이 이걸 딱 보면서 글을 읽을 때 빈칸 B가 이제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꽂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another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보이면 어떨까? 왜? 우리가 열거 삼총사 있다 그랬죠? also, another, in addition. 다시 한 번 더. also, another, in addition. 우리가 나열이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글의 구성 방식의 순접이라는 걸 시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비번에 관련돼서 주목해야 하는 건 당연하긴 하지만 another이라는 부분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의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볼 때는 빈칸한성이 최종적으로 B번에서 도출됐을 경우에 우린 여기까지 어떻게든 뭘 잡아야 돼요? 주제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 있는 게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한번 출발해 봅시다. 모니라는 침팬지가 동물원에 도착했는데 이기치 않게 새끼를 잃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전문가는 침팬지 모니가 어느 겨울 아침에 홀로 높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는 걸 발견했어요. Cradling carefully something blank. 부드럽게 무언가, 그러니까 빈칸한 무언가를 팔 안에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안고 있었을까? 가까이서 보니까 전문가는 알았던 거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이거죠. 이때 이 빈칸한 무언가라는 부분 자체가 자, 이 무언가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누구? 이시죠. 근데 이때 뭐 했다? 생명이 없는 새끼였구나. 그래서 사육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는데 tried unsuccessfully. 자, 요거 해석하는 거 약간 유의할 필요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실패적으로 시도했다? 이거 내가 말해도 이상하네, 이거. 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 뭐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실패했다. 그냥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육사들이 처음엔 좀 회의적이었는데 새끼를 모니라는 침팬지에게서 테이크가 빼앗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빼앗으려는 것이 실패했다. 빼앗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해야지 실패하게 시도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실패했다. 요 부분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
3번을 고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3번 고르면 안 돼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지금은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단락만 보게 되면은, 당연히, 모성애, 또 상실감,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다음 문단. 또 다른 암컷 침팬지, 투쉬라는 침팬지가 있는데, 이전에 유산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링거라는 의미가 머뭇거리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몬이 가까이에 이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스투시는 어떤 명성을 얻었어요. 예전에 뭐 때문에 명성을 얻은 거죠? 이것도 해석하는 친구들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때 fame이란 단어가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같이. 그리고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드론을 빈칸했기 때문에 명성 얻었어요. 이게 드론이 뭐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뭘 촬영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면 다큐멘터리 촬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드론이 동물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가 있겠죠.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 근데 이건 논리가 아니라 단어 문제다. 왜냐면 18번에 2번 simmer 끓이다. 3번 부패시키다. trespass 침입하다. 에이 이건 단어 문제지 논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드론을 공격했던 걸로 명성을 얻었대요. 요렇게 이건 단어 문제다. 자 그래서 한 이틀 동안 투시라는 침팬지가 모니 가까이에 머물렀었는데 그 작은 새끼를 계속해서 이제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 침팬지가. 결과적으로는 사육사와 신랑에서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런 거죠. 새끼가 결국에 품 안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투시가 이제 붙잡고 돌려주길 거절한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이 침팬지 모니는 극단적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나 봐요. 사육사가 투시를 방 안에 가뒀을 때. 자,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새끼를 잃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뭐 슬픔, 집착, 상실감, 모성애 이런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6번에서 18번에 관한 주제가 뭘로써 1번의 선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나와야 돼요. 따라서 지금의 정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움직임이 없었고 그 다음에 16번은 1번이고 마지막 18번에 관련해서도 1번 이렇게 정답이 도출됐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제가 일부러 지금 강의를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제 기준점에 관련해서 숭실대학교를 정말 꼼꼼히 하시면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시간적인 압박감은 크지만 오답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더 나아가서 경희대학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가톨릭 대학교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런 대학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돼서 일부러 제가 천천히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이 되면은 어차피 배속하실 거잖아요. 배속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19번에서 20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유형들이 또 출제가 되죠. 내용일체와 글의 주제. 자, 문단의 개수 몇 개입니까?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의 기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글의 제목이나 세부 내용 파악에 관련해서 출제 각도가 어떤 부분인지, 정보가 많은 건지, 아니면 패러프레이징 식으로 인해서 주제 기반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좀 파악을 하면서 기준이 잡히면 그만 읽으면 되겠죠. 절대로 이거를 다 읽는 게 답은 아니다. 시간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소재가 뭐 공통된 게 있는지 살펴보면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게르만족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로마, 앵글로 삭슨의 정착 뭐 이런 부분들 있긴 한데 봅시다. 첫 시작점에서부터 이제 정적 설명하네요. 앵글로 삭슨 기원에 관한 오늘날의 출처가 없대요. 그러면 다음에 이유는 충분히 명확하답니다. 게르만족들은
문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첫 2세기 동안. 아, 그래서 앵글로색슨족의 기원에 대한 정보가 없었구나. 자, 그래서 그들의 초기 운명은, 여기서 말하는 운명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행적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로지 글램프, 이게 어렴풋이 보다이기 때문에 엿볼 수 있었습니다. 브리튼의 적대적 시선을 통해서 또는 뭐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의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자신의 절반만 기억되는 전통 수단으로부터 그래서 대략 6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정보에 입각한 추측만으로 만족해야 하더라. 역사를 대신해서.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앵글로색슨족의 초기 역사를 어떤 한계 속에서 볼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는 부분이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때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풀 수 있을까요? 이런 소재가 가톨릭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 약간 요쪽 로마 시대의 테마를 좀 학교가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첫 번째 출발 지점이 서강대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요 부분 적대적인 하스텔 여기 빈칸 뚫면은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왜 브리튼의 적대적 시선일까? 이런 부분으로. 왜냐면 앵글로삭슨이 결국에는 브리튼에 이제 침공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브리튼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서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겠죠. 왜냐면 침략당해서 자신들의 원래 잘 살던 영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거. 자, 그러면서 고고학은 최초의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유는 보여주기 때문이죠. 게르만 전사들이 브리튼에서 410년 전 정도 있었대요. 그래서 로마의 후기 묘지에 같은 경우는 이 무덤이 뭘 도대체 제공해 주더라?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벨트 같은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뭐 프랑크라든지 아니면 삭슨족의 상인들로부터 입혀졌던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무덤에 있었나 봐요.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지금 이 글에 관련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 지금은 20번에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돼요. 이 글은 비교대조하는 글이 아니죠. 그 다음 지금 앵글로색슨의 정착지를 시작점을 보여주는데 골족의 통치하에서 보여주더라. 이거 완전 20번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뭐에 관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본문의 세부 내용 파악의 틀이 꽤 크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이제 교정하다. 증거를 교정하다 라는 의미. 이 교정하다, collect라는 부분은 오히려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증거를 교정하는 게 아니라 무덤이라는 증거를 이용하려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죠. 4번. 역사적 기록이 부족한 걸 설명하려고. 그렇죠.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떤 한계 속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20번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발췌독해를 해야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번. 후기 로마의 묘지에는 오로지 로마의 전사들을 위해서만 있었다? 아니죠. exclusively, 오로지, 배타적으로, only의 성향입니다. 이런 거 아니죠. 자, 그 다음. 로마의 유물은 게르만 침입자들의 존재를 보여준다면 게르만 상인들. 이건 일단 우리가 읽어본 적 없기 때문에 보류. 3번. 이 로마의 전사들은 벨트 장식을 입었던 것처럼 보인대요. 이것도 일단은 이제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것도 아직은 보류죠. 4번도 보류고. 읽은 게 너무 적어서도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정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 문제는 야, 전형적으로 거의 뭐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 엿먹일 때 내는 부분이죠. 단수 일반 마지막에 넣는 거. 그쵸? 자, 그래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 문제 풀 때 어떻게 해라. 세부 내용 파악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발췌독해를 해야 된다. 음. 만약 이렇게 발췌독해를 여기까지 읽었는데 가운데까지 읽었는데 내가 발췌독해 해야 돼. 그럼 제가 어디 읽으라 그래요? 주로 이 마지막 부분 특히 이런 데를 눈치를 한번 내가 읽었던 부분에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부 내용 파악에서 딱 그 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살려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몇 번에 어, 정답은 4번이 도출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과 1번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에서 23번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글의 주제가 수록돼 있고요. 그리고 밑줄 이해와 내용 이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밑줄 이해 정도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글의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더 쉬워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밑줄 이해가 두 번째 문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문제에 관한 정답이 도출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밑줄 이해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글의 주제를 풀고 마지막 내용일치 순서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제가 내용일치를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항상 보면은 제가 가장 마지막에 문제를 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기준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내용일치를 항상 마지막에 푸는 이유는 평상시에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를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적절치 않은 것을 그런 문제면 제가 숭실대 내용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먼저 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핵심 소재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일치를 마지막에 풀어야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읽었을 때, 2번과 4번은 내가 안 읽었는데, 이거 발췌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마지막에 풀어야 그대로 이제 본문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용일치 먼저 풀고, 글의 주제 풀고, 빈칸서 풀고, 어느 때는 내용일치 풀고, 빈칸 풀고, 뭐, 딴 거 풀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어쨌든 발췌를 해야 될 때, 이 순서가 뒤바뀌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찰나의 순간을 여러분 한번 모아보세요. 한 지문 한 지문 모아보세요. 시간이 10초, 20초가 그것도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것조차도 모든 걸 계산했기 때문에 항상 내용일지를 마지막에 읽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절대로 그냥 선택지를 다 읽으라는 식. 이 강의를 우리 수험생 말고도 외부 수험생 분들 중에서 제가 1차 시 강의를 공개해 둘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많이 깨달으셔야 돼요. 만일 본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세부 내용 파악 당연히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 풀고 나서 또 읽고, 없으면 또 본문 들어가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중앙대학교나 한양대, 외대, 그런 학교가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코 문제가 생기거든요. 선생님, 제가 제한 시간 내에 들어가는 부분이 늦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본인을 그렇게 읽게 만들었으니까 부족한 거지. 첫 번째는. 냉정하게는 그거예요. 두 번째. 제가 오늘 첫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간이 좀 압박감이 큰 학교, 뭐 중앙대, 한양대, 또 한국 외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학교들은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까지 읽어야 돼요. 그걸 정말 많이 의식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또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거 조금만 더 읽어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3번, 21, 3번. 우리 딱 제가 지금 보라색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 때 another 바로 나율이죠. 우리 아까 방금 이전에 풀었던 지문에서도 another 이란 부분이 있었으니까 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yet 아니에요. yet보다 another. 하지만 또 다른 요소가 있다. 우리가 역접과 나열이 많으면 강조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더 읽고 싶지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문단이 바뀌면 더 굳이 읽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선생님에게 이제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선지를 제가 하나하나 다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핵심 소재를 뽑아오라고 그러죠. 반대로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이해를 우리가 더 하더라도 정답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데 이걸 못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버려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일단은 다 풀고 시간적인 여유가 남으면 내가 아까 문제를 풀었을 때 3번에 일단 아까 정답에 4번을 넘겼는데 3번 안 읽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한번 봐볼까?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시간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내용 이해 차원 말고도 다른 부분으로 못 넘어가는 친구들 있어요, 이게. 다만 이게 본인이 의식적으로 이거를 나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불안해서 못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지문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난 이해할 수 있어. 아니야, 난 이해할 수 있어. 잡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 행위가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용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꾸 밑으로 가면서 내려가서 이해해야지, 내려가서 이해해야지. 아니죠. 그 과정에서도 A와 B 또는 P는 Q다 이런 요약을 하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 부분을 잡으려고 해야죠. 잡으려고. 근데 그런 부분을 순식간에 까먹게 될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바뀌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고 번역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독해라는 영역, 언어 이해 영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편입에 맞춰진 그 풀이법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건 첫 번째입니다. 그냥 내용 일치 있다고 해서 그냥 다 읽는 거. 최악이에요, 최악.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만약 풀었다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대학에서 그렇게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된다? 뭐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을걸요. 음. 저는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좀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긁히는 요 강의를 또 다른 선생님들도 제가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듣는다는 걸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긁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음. 어쨌든 간에 우리 수험생분들은 제가 지금 세 가지 얘기했으니까 어떤 부분이 본인이 문제가 되는지를 좀 이제 생각해 보셔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은 좀 텍스트로 또 정리를 해서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또 이렇게 우리 상담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한 시간에 못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정리해 줘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또 포스트를 따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또 정리해 드리면 꼼꼼하게 참고하시면서 보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21번에 글의 주제에서 큰 틀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영어 지배 확산에 관한 소재임을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 타이틀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게 보기를 보시면 A 콜론 B죠. 이게 A 콜론 B 형태로 물어보면 A가 소재예요. 우리가 콜론이 나오면은 동격 아니면 무조건 부연 설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제 제목에서 A 콜론 B가 형태가 나오면 A는 소재, B는 글의 구조나 뒷받침이나 속성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체 영어 지배 확산에 관련된 글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를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 영어를 세계적 언어로 만들었느냐?
나도 궁금해. 그 의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영어 지배학선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영어를 세계적 언어로 만들었습니까? 이 글의 중심 소재가 확실히 영어가 확산되는 게 맞네. 이런 성공 스토리 뒤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야? 부연 설명이죠. 첫 번째, 영국의 식민지 파워의 확장과 영향력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영국 대영 제국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의 지구 표면에 뭐 부분을 점령했었는데 영국 국왕의 백성들은 전 세계의 거의 4분의 1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내용일치가 있기 때문에 4분의 1이라는 부분을 보기만으로도 우리는 이거 근거 기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수치를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자, 두 번째, 미국이라는 지위가 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경제가 뭐 최고야, 군사 뭐 과학적 파워 대단해. 아, 그랬구나. 퍼스트와 세컨드 둘 다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어서 그렇지만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죠. 야, 이거 요소들 또 나열. 근데 아까 굳이 안 읽을래도 요소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영어가 세계 언어로 확산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나열이구나. 그러면은 21번에 관련 정답은 바로 나올 수 있죠. 3번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1번에 21-1번에 링과 프랑카는 국제 공용어.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국제 공용어. 우리 독해노트 배경 지식 편에서도 다뤘던 부분인데 링과 프랑카는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 편입 독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럼 다른 요소가 뭔가 하면서 또 얘기하죠. 하나는 있잖아. 하나는 자, 국제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증가해. 어떤 결과로? 기술 결과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콜론이 또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눈으로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또 말하죠. Air Traffic Controller. 뭐 그냥 항공 관제사가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활용한대요. 그래서 다양한 인물들과 소통할 때 그렇답니다. 물론 정보 기술적 측면에서도 영어라는 게 킹이래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이제 정리해 보는 거야. 국제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 측면에서도 미국이 최고라는 뜻이구나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줄 이해와 관련해서는 영국이 IT 분야에서도 최고야. 22번에 1번이죠. 2번이죠. 그래서 21번에 3번, 22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23번의 내용 일치를 풀려고 했더니 문제가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발췌독해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정답의 단서를 이제 발췌독해를 해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그래서 2위에서 이런 이제 워킹 언어가 언어 장벽을 가로질러서 일반적으로 영어야. 근데 흔히 마지못해서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못해 채택한 언어가 충분히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23번에 대해서 몇 번이 2번이 정답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 2번, 1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정답이 도출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4번에서 26번을 가도록 할 텐데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의 측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또 문단의 개수가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24번에 26번 지문을 뭐라고 메모해 두시냐면 40에서 42번도 똑같습니다. 40에서 42번 이것도 전체적으로 뭐에 관련된 거예요? 다 내용 이해 측면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0, 42번도
같은 취지에 속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용 이해와 관련해서 수록되어 있고 또 숭실대학교처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내용 이해 문항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할 것을 권장한다. 빈 여백을 활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간략하게 요약문을 메모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아마 숙명여자대학교 25학년도 강의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아마 요약을 해줬을 거예요. 문장의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후에는 각 내용에 유형해서 묻는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이 지문에 수록된 문제처럼 내용에 비해서 내용 이해 비중이 너무 많으면 물론 처음에는 상단부터 접근하겠지만 나올 때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내 읽을 만큼 읽었는데 안 나오는데 안 되겠다. 됐고 발췌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 글은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읽을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미괄식 패턴이다 보니까 뭐 개인의 사례를 제시하고 변화의 구체적 묘사, 그 다음에 원인 제시하고 과학적 의미로 확장되는 그러한 절차이다 보니까 좀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24번에 관련해서는 먼저 병적으로 관대한 사람으로 만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고 25번은 조항이 뇌졸중 이후에 겪은 증상이 아닌 거. 그러면 1, 2, 3, 4 읽어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적절치 않은 것은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숭실대학교에서 26번 조항의 이야기가 신경과학자들이 뇌 손상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에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인간이 빈칸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그러면 왜 인간이 빈칸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뭘까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메모하고 어딨지 어딨지 이게 어딨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데나 이게 내용에 매몰되면 안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뭐가 어디 있는 거지?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그 이전의 삶에서 조항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 되게 엄격했어. 그래서 돈도 되게 아끼려고 했었어요. 그렇대요. 이런 건 이제 빨리빨리 넘겨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건강상의 위기 이후에 그는 다른 삶을 살기 원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뇌졸중을 이제 겪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때 벗을 읽으면서 지금부터가 시작이구나 이렇게 봐야죠. 나는 어, 죽음을 가까이서 봤어요. 지금은 나는 하이 스피릿이래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없대요. 우리가 부정어와 비교급 비교가 결합이 되면 최상급이죠. 어디가 최상급이죠? 된 뒤가 최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한다? 조항이라는 사람은 결국에 주려고 하나 봐요. 베푸는 의미, giving. 좋겠다. 어쨌든 그래서 이타심에 그래서 이제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뭘로 보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완전 이타심의 화신이야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라면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거는 그의 이 전망이 뭐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이런 이제 깨달음 우리 아까 기억해야죠 이거 그쵸? 왜? 24번이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여러분 result from은 뭐뭐 때문이다라고 해요 때문이다 그래서 뇌졸중으로부터 유발된 뇌 손상 때문이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었구나 이게 24번이었구나. 병적으로 관대한 사람. 이 관대하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디와? giving. 이게 관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4번에 관련해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증상들 사이에서도 만성 불면증이 뭐 있게 되고 또 성적 욕구, 그러니까 성욕구도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이것도 나왔네. 이 증상들. 그러니까 뇌졸중에 겪은 이후에
증상들로는 분명히 성욕이 줄어든다고 했었는데 25번의 문제에서 3번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답에 도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정답 도출되고 그가 또 이제 어, 사물을 잊기 시작하고 또 집중력도 퇴화되나 봐요. 또 그리고 전문가에 따르면 병적으로 관대해졌는데 어디에 강박적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자꾸 베풀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부주의한 태도가 결국에 가족들과 마찰로 이어졌고 또 그러면서 어, 또 이 가족이 또 그를 꾸짖었을 때 또 가게가 망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는 결과적으로는 뭘로 환원됐어요? 어머니의 펜션, 그러니까 뭐 연금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했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걸 멈출 줄 몰랐대요. 그래서 단순히 주는 행위가 그를 지나치게 행복하게 만들었더라. 자, 이런 부분들 다 의미가 있는 행위일까요? 이제 없죠.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계속 읽는 게 아니라, 야, 씨, 이거 26번이 안 나오는데?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발췌해야 돼요, 이 학교는. 그러면은, 어디 있을까 해서, 아, 이거 또 장난질 한다, 또 장난. 어디? Them, understand, why human부터 끝까지. 이 부분이죠. 끝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26번의 정답이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정답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면 뭐 내용일치의 발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내용이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답을 도출할 때 일부러 하단 부분을 통해서 정답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7번에서 29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4번을 고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글의 중심 소재가 인연이죠. 인연. 인연. 그렇죠? 인연. 이렇게. 누가 봐도 인연이 중심 소재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수록된 문항을 보니까 밑줄 이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선택지에 관련해서 29번은 좀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고 나서 밑줄 이해 유형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글의 제목과 또 내용 일치에 관한 정보를 해당 유형, 그러니까 밑줄 이해 유형에 관련해서 정답에 도출되는 지점을 바탕으로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문에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치게 지체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본문 하나하나 다 읽기보다는 어떻게 하자?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는 식으로 발췌하자.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중심 소재가 2년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어린 시절의 이런 유대감, 그리고 머무르는 갈망, 그러니까 남아있는 갈망, 우리가 이런 걸 그리움이라고 하죠. 그리고 2년이라는 개념이 바로 past lives라는 어, 배경을 만드나 봐요. 이 영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2년이라는 건 뭐야? 우리는 인연이 궁금하잖아요. 그치, 나도 궁금해. 왜냐, 이게 중심 소재고 이걸 가지고 뭘 말할지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이 단어는 something special이라는 걸로 정의하는, 우리 refer to, 정의적 설명이죠. 정의적 설명. 자, 그래서 이게 Past Lives라는 드라마에서 두 사람 사이 스페셜인데 이게 감독님이 이제 설명해 주나 봐요. 한국에 태어난 전문가에 따르면 전문가에 따르면 내용이 중요하죠. 인연을 가진다는 건 뭘 의미한다. 똑같이 말하죠. You are connected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생전에. 그리고 또한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다음 생에. 결국에 생전, 생후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모든 삶에서 또 의미할 거라는 거죠. 정말 다양한 어떤 것들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단어가 1281년 삼국유사 등등등에서 나왔답니다. 이러한 부분이 29번의 4번의 올바른 부분이죠. 고대 한국의 문헌에 인연이라는 게 최초로 도입되었던 단어는 1281년 삼국유사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문가에 따르면 또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에 따르면 또 나와. 전문가에 따르면 이렇게. 그래서 이 전문가에 따르면 자, 뭐다? 불교 용어래요. 불교 용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아마 그 이전부터 사용됐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 아, 그 이전부터 사용이 되긴 했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전문가에 따르면 뭐를 말한다? 인연은 굉장히 강력하고 또 호소로 있는 개념인데 두 사람이 만날 운명이었어요. 뭐 해서 여러 생에 걸쳐서 만날 하면서 저는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읽었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다 읽었더라면 더 읽었으면 충분히 아마 발췌하지 않더라도 어디에서 내용 일치가 어디서 이제 나왔었어요? 이 부분이죠. 만약에 두 낯선 사람이 심지어 서로가 거리에서 만나서 옷깃이라도 우연히 스친다면 그러한 이유는 어, 과거의 삶에서 그들 사이에 무언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명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게 29번은 1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보라 색깔 친 부분은 3번이에요. 인연이라는 게 어, 연인 관계가 아닐 때, 또 플라토닉, 정신적으로 이런 우연히 만나는 거. 그런 부분에도 적용이 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어, 인연이라는 언어적 발전. 어디에서? 산스크리트 뿌리에서 한국 문화의 오늘날의 활용까지 이런 부분도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1번은 언급되지 않았다 보니까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밑줄 이해 부분에서도 보게 됐을 때, 자, 밑줄 이해 부분은 무엇을? 지금 카르마가 뭐냐면 카르마가 업보예요, 업보. 그래서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현재 삶에서 어, 운명적 끌림? 에이,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닌데. 그다음 2번. 그치. 미리 정해진 커넥션. 그쵸. 여러 생애를 걸쳐서 맞죠. 따라서 2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영적 동질감? 근데 어린 시절로부터? 에이, 어린 시절에서의 영적 동질감만 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28번에 2번, 1번. 주제를 먼저 풀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27번에 업보 실타래. 그렇죠. 과거와 현재 삶을 잇는. 그렇죠. 그래서 전생과 현생을 엮었자는 업보의 실가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1번이 이 글의 타이틀이 될 수 있겠다. 4번에 이제 안 되는 이유는 언어적 뿌리라는 부분은 단순히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대의 유형 파악에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뭐 하지 말아라. 부분적인 내용에 관련해서, 즉 세부적인 내용에 관련해서는 때려주고도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주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번이 아니라 1번이고, 그래서 27번에서 29번까지 1번, 2번, 1번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질문 30번에서 32번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유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채굴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 내용일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단의 개수는 총 두 문단이에요. 근데 글의 제목에서 보기에서 또 채굴이 일부 선택지에서 언급돼 있었다는 점을 통해서 중심 소재를
대략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었고 또 빈칸원성은 두 번째 문단에 속해 있었다는 점을 활용해서 해당 문단을 기반으로 글의 제목 또 빈칸원성에 관한 정답을 도출하고 내용일치를 접근하면 되겠죠. 다만 내용일치에 관련해서 정답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또 발췌독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글과 관련해서 발췌독해를 했어야 돼요. 반면에 이렇게 접근한 친구들 있죠. 선생님, 저는 굳이 두 번째 문단을 보기보다 저는 첫 번째 문단부터 빈칸이 도출될 때까지 읽었습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그러면 발췌하지 않더라도 정답이 도출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빈칸이 두 번째 문단에 있다 보니 저는 이 부분을 토대로 기준을 잡았었던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답이 도출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발췌를 빠르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발췌를 할 때는 여러분 이제 내용의 차원이 아니라 선지가 어디 있었지? 어디 있었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 이제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석탄, 그렇죠? 석탄 맞죠? 그래서 석탄이 어, 주목받을 만한 자원이었는데 이거는 선물이기도 했지만 또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을 때요. 이 희생의 많은 부분은 누구에게 가해졌습니까? 생계를 버는 사람들. 석탄을 지면 안에 있는 석탄을 이제 용광로에서 태울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희생 부분이 갔었고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겠구나. 이렇게 글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 소재는 이제 나오죠. 채굴이란 부분이 임금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견딜 수 없을 만한 일이었답니다. 됐습니까? 제가 이제 건너뛰는 게 눈으로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요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다음 A번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 어두운 곳으로 내려갈까? 당연히 노동자들이 내려가겠죠.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웅크리고 엎드려서 캐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30번의 타이틀에 관련해서는 어, 단순히 채굴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소비 이런 것도 아니고 죽은 식물 활용 이건 진짜 아니고 정답을 낼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는 채굴의 실태, 상황, 조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였구나. 다양한 것들을. 그래서 30번에 관련해서는 정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리고 31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일치와 관련해서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은 딱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발췌득회를 하게 되었을 때 그죠? 런던 사람들이 석탄을 가장 많이 엘리자베스 시기에서 활용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 2번, 3번 이렇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차 시는 마무리 지었고 우리는 이어서 2차 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